아침에 신문을 보면 미국의 공화당의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1930년 파시즘, 즉 이탈리아와 독일의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파시즘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이 트럼프를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원인 윌리엄 웰더 매사추세츠주 전 주지사는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독일의 과거 히틀러가 벌였던 수정의 밤에 비슷하다. 수정의 밤이라는 것은 나치가 광적으로 유수의 유태인을 말살하기로 이렇게 한 1938년 11월 9일 밤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 전역에 이르는 수만 개의 유태인 가게를 이 나치 대원들이 약탈하고 250개 유태인 사원에 불을 지르는 등 유대인을 91명을 죽이고 3만 명을 체포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독일 거리에는 메인 스트리트에는 깨진 유대인 상점에 유리들이 파편으로 반짝거렸다고, 그래서 수정의 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어떤 이민 정책이 당시에 파시즘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비유나 이런 부분들도 다 무의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날 트럼프가 이렇게 이 미국의 공화당 후보로 공화당 지도부가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넘어서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데는 한마디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이민자 문제, 이 두 가지가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굳이 더 보태자면 세계 자유무역, 이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오스트리아 대선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벌어지는 극자의 약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요 국가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되면 낙마할 수 있다. 그러면 샌더스가 후보가 될 거다. 근데 샌더스가 그런 측면을 기대하고 지금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데도요, 캘리포니아에서 혹시 역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세를 세운 뒤에 힐러리가 낙마하는 사태를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어떤 속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샌더스가 트럼프하고 붙으면 거의 제가 생각해도 90%는 샌더스가 이길 겁니다. 근데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으면 거의 90%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공화당은 후보를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꿔치기를 해버렸지만, 즉 아웃사이더로, 민주당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샌더스 열풍이 사실은 힐러리보다 훨씬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의 힘이 공화당보다는 훨씬 강해서 힐러리가 그 기득권을 등에 업고 이겼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기득권에는 처음부터 500%를 더 먹고 들어가는 슈퍼 대의원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샌더스를 찍었을 때 샌더스가 당선이나 될까 하는 심리 때문에 처음부터 힐러리 쪽으로 모인 부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 샌더스가 굴러들어온 돌이니까 결정적으로 불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힐러리가 된다고 민주당 주변에 있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모든 신문들이 다, 언론들이 바람을 잡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힐러리를 싫어해서 부통령 하는 친구를 후보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얕게 힐러리를 전폭적으로 미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일찍 이메일 게이트를 터져버리면 힐러리한테 편할 건데, 오바마가 뭐 관여하는지 어쩐지 그게 일찍 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힐러리는 점점 골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공화당 차원에서 당을 끼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공동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이 25일로 미국 시간으로 25일로 열렸는데 한 1,000만 불이 하룻밤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힐러리는 이 이메일 등 악재 탓에 대선론이 흔들리면서 자금난에 지금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잘 모으는 힐러리가 지금 자금난에 몰렸다는 것은 이 말이 지금 안 되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이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진지한 일이고 TV 토크쇼나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홍보활동이나 마케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이 DC, 워싱턴 DC 연설에서 자, 중국이나 일본이 지적재산권 등을 훔쳐가는 부분을 방치하는 대통령에게 분노한다면서 오바마를 상대로 이 직공을 했습니다. 자, 오바마가 자신의 어떤 그 부분을 막고 있다. 즉 자신이 대통령 되는 것을 갖다가 정면으로 나서서 막고 있는데 이런 오바마를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또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유서에서요,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이 과연 트럼프의 공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국내 정치에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말을 했다. 내가 오바마를 지금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실을 말하자면 당황한 사람은 외국 정상들이 아니라 오바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디벨로퍼 출신입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보면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걸 다룬 미국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뭐 대도시 시카고 등의 이 도심을, 또 디트로이트 같이 한물간 도시의 도심을 재개발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보세요.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주의원, 시장, 그리고 또 마피아, 또 뭐 연방 상원 하원의원 등까지 전부 개입이 되어서 미국에도 이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은 이런 도심 재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도심 재개발은 또 도시 근교 개발은 전부 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다리, 터널 같은 이 교통, 건설 인프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교통이 편하고 제대로 돼야, 길이 제대로 나야 한마디로 집값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정치인을 어떻게 다루고 인허가를 어떻게 받고 지자체를 어떻게 다루고 또 여기에 앞장서 있는 시장이니 의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판사니 그리고 검찰이니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인가 하는 부분을요,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경제에서 한 60% 정도를 이 부동산이나 기타 각종 교통 인프라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건설업자로서 굉장히 성공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원리, 또 부동산이 어떨 때 잘 팔리고 어떨 때 안 팔리고, 그것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미국 사회가 물밑에서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 메커니즘은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훨씬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계획이 막대한 예산만 날려버리면서 실질 혜택을 지금 미국 국민에게 거의 못 주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오바마는 이상적이었지 적어도 이 미국의 바닥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가 서부로 개척사 아니었습니까?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다녀서 선을 그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런 데서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하면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사극이라면 미국의 역사하면 카우보이 아닙니까? 건맨길이의 대결이 미국의 사극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역사에서, 미국의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에서,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권력의 메커니즘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정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을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내걸었던 이민자들을 차단하겠다, 멕시코에 장벽을 치겠다, 또 무슬림을 추방하겠다, 또 자유무역을 갖다가 폐기하고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겠다, 또 더 나아가서 외국과의 전쟁을 갖다가 웬만하면 벌리지 않고 군대가 파견된다라는 그 군대를 100% 자기들 부담으로 데리고 있어라. 안 그러면 전부 철수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말들은 지금 오늘날 미국의 시대에서 대중들에게 매우 적합한 이야기들입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요, 1930년대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권력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저렇게 로마의 영광을 잇는 이탈리아,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독일 국민들이 바보라서 히틀러한테 넘어갔겠습니까? 이탈리아가 그 광대한 문화자산을 자랑하면서 바보라서 무솔리니한테 넘어갔겠습니까? 193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공황이 왔던 시대 아닙니까? 대공황 여파로 전 세계가 각자 생존, 각자 도생에 나섰던 시기입니다. 즉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대공황 시대 때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환율 정쟁이 일어나고 보호무역이 아주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일단 살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대공황 때의 각 나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선발 제국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에 대해서 뒤처지니까 결국은 1차 대전도 일으켰고 2차 대전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요,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선동의 방식이나 대중의 마음에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이민자나 경제 불황 그리고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썼던 전체주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80년, 90년이 다가오는 동안에 대중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전체주의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는 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요구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인물들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택되어져 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힐러리하고 붙으면 싸움은 하나만화로 힐러리는 무너질 겁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수는 힐러리를 이메일 게이트나 여러 가지 어떤 비리로 끌어내리고 샌더스를 앉히는 부분인데, 민주당이나 미국 정치의 상류 부패 메커니즘으로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샌더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거의 굳어졌는데요. 그럼 한국은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되는 분담률을 높여라 하는 문제, 그리고 뭐 미군 철수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이제 경제적인 입장으로 눈을 좀 돌리면요, 미국이 한국과의 FTA 문제를 갖다가 재검하자, 미국의 농산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제대로 된 자유무역이냐 하면서 한미 FTA 부분을 원점에서 제거하자라고 미국이 달라들 수 있고요. 지금 일본하고 추진 중인 TPP를 전적으로 없애버리자라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각종 공정거래라든지 내부 법 규정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외제차들이 일본차, 한국차, 독일차들이 판을 친다. 미국 차들은 다 어디로 가봤느냐. 미국 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다 실직자냐. 자, 미국의 각종 전자제품이 LG니 삼성이니 다 판을 친다. 미국에는 어떻게 텔레비 한 대에 만드는 공장도 없단 말이냐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법 위에, 즉 이 자유무역을 제한함으로써도 하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각종 이런 한국, 일본 등의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즉 세금이 아닌 형태로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정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걸어서 골탕을 좀 많이 먹였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리콜로 또 악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또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배경에는 말입니다, 한국에 지금 미국과의 신의, 서로 정말 피로서 지켜줄 만한 형제지간이라고 언론은 부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동맹, 혈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혈맹으로 임하고 있느냐. 자, 중국의 자금성열이 막루에 올라가서 인민해방군을 사열하는데 과연 저것이 동지인가? 이런 시각들이 미국의 조야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미국과의 이 무역 경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경제 정체 저성장이 지금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의 지금은 당연시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만약에 트러블로 작용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를 낮추어서 달러 환율을 높여가지고 이 수출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의 그런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즉 미국의 내년에 11월 달에, 내년이 아닙니다, 11월 달만 되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그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과의 국방, 외교, 안보, 경제까지 전부 다 좌우를 하게 될 건데, 그 환경이 지금보다는 완전히 바뀔 거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